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하원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시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항혼이혼.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는 항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 식당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했냐?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 나 잘 산다. 아들만 낳아주면 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게 해줄게. 그래서 내 낳아도.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이제 이런 남편 말을 믿고 대구에 방을 얻어서 자녀 2명을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편, 이때까지 사례에서 다뤘던 남편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아내한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아내한테 돈을 지급합니다. 아내 남편 돈 받아가지고 대구 서문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제천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천에 이사를 했는데 남편도 같이 이사를 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제천에서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자기 본부인 있는 본가로도 돌아갔다가 겨울에는 또 여기 이제 이 아내가 있는 제천에 와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게 두 집 살림입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제천에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이제 기반이 있는 이제 대구로 가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제천 생활 5년 뒤에 바로 대구로 다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국밥집 했던 게 좀 좋았던 기억이 있었는지 남편으로부터 이제 또 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차리긴 했는데 이게 웬걸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결국 적자가 쌓이다 보니까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애 2명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결국 남편이 내 먹고 살기 걱정 없게 해줄게 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내가 다시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너 먹고 살기 걱정 없게 해준다고 했지 않았느냐. 네, 다시 가게를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 좀 달라 라고 하는데 남편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아들 낳아달라 해서 아들 낳아줬으니까 근데 당신 돈 지원 못하겠으면 내 애 못 키운다. 그래서 아이 데리고 가서 다시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 첫째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본부인한테 데리고 갑니다. 기도 안 차죠. 지금 여기서 본부인은 등장하지 않는데 원래 부인은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하고 이제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만나서 서로 동거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7년도 안 돼서 협의 이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첫째 아이입니다. 첫째 아이. 첫째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엄마하고 살다가 갑자기 엄마는 우리나라에서 혼인이 안 되는 혼인신고가 안 되는 중혼이고 아빠 따라갔더니 다른 엄마가 계시고 적응이 되겠습니까? 결국 적응을 못하고 계속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가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까지 했죠.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계속 가출을 하니까 남편이 내가 못 키우겠다고 했겠죠. 결국은 아내가 협의 이혼한 뒤에 다시 첫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갖고 반신마비가 와버립니다. 요 병수발을 누가 드냐? 본처가 병수발을 듭니다. 근데 이 적응을 못하던 첫째 아이는 회사원이고 둘째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하고 본처 밑에 있던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특히 본처 막내는 농사일 중이었습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이 자기 먹고 살겠다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애를 2명이나 낳았는데 결국은 뭐 돈을 지원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결국 이 아내가 남편한테 첫째, 둘째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를 합니다. 일단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원심하고 대법원의 판단이 조금 갈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1심, 2심의 판단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심하고 대법원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같이 판단을 합니다. 다만 1심, 2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 아내가 청구한 시점에서 소멸시효 10년이 지난 과거 양육비는 시효로 소멸이 돼버렸다 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도 안 차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20세에 이르고 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야 된다. 그리고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청구를 했으니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었다 라고 아내가 이 과정에서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1심, 2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육비 채권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장애 사유가 없는 이상은 뭐 내가 양육비를 지불하면 바로 발생하고 바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애들이 20세에 이르고 난 때에 비로소 과거 양육비 전부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아내의 주장을 기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원심의 판단은 그렇다는 거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대법원 판단에 따라 가지고 양육비 소멸시효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녀를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내가 자녀를 내 혼자 키우는 게 이제 상대방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자녀를 못 만나게 하는 이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이상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비 같은 경우에 원래라면은 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식을 키워주는 사람한테 이 자식을 키워주는 비용을 지급하는 일종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당의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입니다.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재산권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하고 협의를 하거나 양육비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 양육비의 내용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될 때 그 비로소야 그때야 이게 독립적인 재산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독립적 당사자의 협의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가지고 양육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권리도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이 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양육비를 100만 원을 주겠다.
아니면 이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양육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매달 뭐 내가 양육비를 소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이때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양육비를 얼마를 받겠다, 아니면은 가정법원에서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 결정이 되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이 말했던 발생했을 때 시효가 진행됐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 라고 대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 원칙으로 저희 대법원이 양육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례에 있어서도 요 법리에 따라 가지고 진행되는 사례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것도 과거 양육비 청구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있습니다. 서로 교제를 하지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성행위도 몇 번 하고 정교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딸을 출산한 이후에 홀로 양육을 하고 이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딸이 성장을 해서 아이가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결혼하고 벌써 자기 손주가 볼 수 있는 50세까지로 넘어갑니다. 이 50세가 되어서 이때서야 자기의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아버지를 상대로 나를 딸로 인정해달라고 인지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도 유전자 검사했습니다. 아버지, 남자는 딸을 친생자로 인지해라 라는 판결을 선고를 했고요. 이에 이 남자가 참 문제죠. 난 딸로 인정 못한다면서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는데 전부 기각되고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딸하고 딸의 남편이 아버지한테 이때까지 우리를 버려둔 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달라고 해서 이 아버지가 조금 재력가였습니다. 이 아버지한테 요청을 했고 아버지가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10억 원을 줍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아버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너 딸인데 너 딸 내가 내 혼자서 키웠으니까 너 딸에 대해서 내 딸이기도 하지만 너 딸에 대해서 이 양육비에 대해서 너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이제 딸이 50세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 나이가 최소 70세는 70대지 않겠습니까? 이 소송 계속 중에 아버지가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속인으로 다른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으로 그 아버지의 이제 그 본처하고 자녀 2명이 있고 어머니는 이제 결국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만약에 소송 도중에 일방 다사자가 죽으면 상속인이 있으면 소송 수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 수개 신청이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지냐는 결국은 신분적 지위냐 재산적 지위냐에 따라 나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단은 아버지 배우자 및 자녀 2명한테 소송 수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이 자녀 2명한테 너희가 무슨 죄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자녀 2명에 대한 청구는 취하를 합니다. 여기서 당사자 주장들이 이렇습니다. 일단 어머니 측은 주장은 이거죠. 상대방들,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이제
남편의 본처는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상속했으니까 과거 양육비 지급해라고 하겠죠. 그런데 어머니 측, 그러니까 이제 본처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과거 양육비 같은 경우에 상속성이 부정이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앞에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게 이겁니다. 이게 과거 양육비 자체가 상속성이 인정되는 재산적 청구권이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송 수계를 받을 수 없다. 당사자가 사망됐으니까 소송이 종료돼야 된다. 그리고 50년 넘어서 청구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민법 위조의 신의치 위반이다. 그리고 50년 넘었으니까 소멸시효가 도과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상속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민법 105조에 따르면은 상속인은 거의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적인 문제, 일신에 전속한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이 아니라 신분적인 문제는 상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가 뭐냐? 과거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딸에 대한, 미성년자의 딸에 대한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되는 일신전속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이 된 거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이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들이 서로 간에 내가 양육비를 얼마를 지급하겠다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양육비 내용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넣어가지고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를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청구권을 지정을 해주면은 재산적인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산적인 권리가 됐으면은 상속이 되는 건데 재산적인 권리가 되기 직전에 신분적 지위는 그리고 서로 협의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판단도 없으면은 재산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길게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이 사례 한번 볼까요? 일단은 돌아가신 분, 남편이 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1심 재판 중에 사망했습니다. 2심도 아니고. 확정이 됐습니까? 법원에서 양육비 얼마 지급하라고 했나요? 그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 이제 이 여자하고 남자 사이에, 돌아가신 남자 사이에, 아버지 사이에 이 딸에 대한 과거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도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산권이 아니라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단순한 신분적 지위의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이거 상속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소송 수계 신청한 것은 상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본처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해서 소송을 종료시키고 당사자 사망을 이유로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참 좀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어렵게 남편하고, 남편이라기보다는 어떤 남자와 결혼 안 했지만은 애를 놓고 남자의 지원 없이 홀로 애를 잘 키워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갖고 다른 애 놓고 잘 살고 있다가 내가 이제 억울해가지고 과거 양육비를 달라고 했는데 소송 중간에 죽어버렸어.
이게 참 법리적인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쪽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본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모르던 갑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모르던 다른 여자가 나타나고 그 다른 여자가 딸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과거 양육비를 달라 하고 그 과거 양육비에서 남편이 죽었으니까 내가 그거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양 측면을 보면은 서로 이해되는 측면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과거 양육비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사자 간에 양육비 금액에 대한 협의가 있거나 결국 가정법원 심판을 받아놔야 이게 상대방이 죽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게 참 흔히들 한번 물어보십니다. 저희 사무실에 한 번씩 상담 오실 때 아니면 가끔씩 제 아시는 분들이 물어보는데 양육비는 애가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그 양육비라는 게 일단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자한테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대학 등록금 이후에 이걸 어떻게 부담해야 되냐? 원칙적으로 부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제가 들고 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내하고 남편이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좀 됐습니다. 자녀도 5명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남편하고 서로 성격도 안 맞았고 서로 간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협의 이혼을 합니다. 근데 협의 이혼을 하면서 뭘 하냐? 합의서를 씁니다. 이 합의서 참 좋습니다. 첫 번째, 자녀 5명에 대한 양육은 아내가 한다. 그리고 남편은 양육비를 매월 80만 원씩 지급을 한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매년 10% 인상을 하자. 라고 적어놨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의서를 잘 쓰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조항이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하거나 또는 결혼할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성년이 되면은 양육비를 지급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합의서에는 자녀가 취업 혹은 결혼할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써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항은 뭐가 있느냐? 학비입니다. 학비에 대해서 양육비와 별도라고 명시를 하고 만약에 이 학비 납부 고지서를 남편한테 제공하면은 남편이 이 학비를 아내한테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녀들 5명의 결혼 비용을 남편이 책임지고 부담한다라는 조항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한다. 5번째로는 이제 아내 명의 이제 토지가 있었는데 거기 건전한 설정을 남편이 책임지고 말소해라 라는 이제 조항도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기타 다른 조항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하고 막내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급을 했냐?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아내가 소송을 겁니다. 양육비, 학비, 결혼비용, 위자료, 근저당권 해제 비용 이거 5가지를 두고 지급 청구를 합니다.
이 사례는 일단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그 남편의 반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한 개 반박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내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양육비 같은 경우에 쌍방 부담이 원칙이다. 왜 내 혼자 부담하라고 하냐. 그리고 양육비는 이 양육자가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쓸 경우에 이거를 남편이 전보해 주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보면은 장남집에서 모두 거주 중이고 아내가 무슨 애들을 위해서 양육비를 쓰고 있는 게 있느냐. 그래서 나는 양육비 지급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의사항 봐라. 어떤 조건이 있냐. 아무 조건 없지 않냐. 합의사항에는 어떤 조건도 없으니까 당신 주장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당신 주장대로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한테만 양육비를 지급하는 건 맞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양육 책임 부담하지 않겠지. 그건 맞다. 그런데 당신들 합의서를 좀 뜯어보자. 아내하고 남편 둘이서 합의할 당시에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 양육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매년 10% 올리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걸 양육비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일종의 약정 생활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합의에 따라 가지고 성년이 되고 난 뒤에 대학 등록금 아니면 그 양육비, 대학 등록금은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 양육비에 대해서 서로 부담하기로 일방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은 본사항과 같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약정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되게 잘 적으셔야 됩니다. 합의서를 이렇게 잘 적으면은 미성년 이후, 성년이 되고 난 뒤에도 양육비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하시면 안 되겠지만요. 그리고 학비에 대해서 남편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겠죠. 통상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녀 교육에 필요한 고등학교까지 학비 아니면 더 나아가서 좋아. 더 나아가서 뭐 대학 진학률이 거의 한 80%, 90%까지 넘어가니까 뭐 대학 진학해갖고 뭐 자기가 벌어갖고 뭐 하는 애들 몇 있겠냐. 대학까지만의 학비가 부모가 지급하는 학비지 않냐. 그런데 아내는 이거 뭐 대학 넘어가지고 자녀들 대학원 내지 뭐 이제 이런 학원들 뭐 다른 이제 뭐 전문직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뭐 CPA나 뭐 이제 뭐 사라졌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시나 아니면 행정고시나 뭐 신림동 가갖고 막 공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학원비의 학비까지 청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네 말 맞다. 너 말 맞다. 원칙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만 학비 부담하면 된다. 뭐 조금 더 나아가서 대학까지 학비 부담하면 되지. 그런데 너희들 합의서를 한번 보자. 당신들 합의서 보면은 보니까 자녀의 학비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남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일단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너가 그리고 위에 1번 보면은 결혼 및
아니면은 취업 시까지 생활지원비, 양육비 부담하기로 했잖냐. 그러면은 이거는 당신이 애들이 지출하게 될 금원을 모두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그리고 취업을 위한 학원비까지 모두 당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단합니다. 앞에 80만 원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분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것까지 싹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80만 원이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5명 키우는데 80만 원 말이 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또 들어보십시오. 이번에는 결혼 비용입니다. 결혼 비용에 대해서 남편이 사실 애들이 어디서 결혼했냐? 호텔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식에 왔냐? 안 왔죠. 첫째 때는 첫째가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로서 결혼식에 서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놈의 아버지가 결혼식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막내 결혼식 때 둘이, 그 5명 중에 둘이 결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막내 결혼식 때는 아버지를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첫째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이제 아버지가 결혼도 안 오고 결혼식 비용 부담하기로 했는데도 이거 부담 안 하니까 이 결혼 비용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한 거죠. 다 청구했습니다. 뭐 쓰듬에 다 청구하고요. 일단 돈 나간 거 싹 다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기도 안 차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결혼 비용에 대해서 남편하고 아내의 협의가 전제가 돼가지고 쌍방 납득이 가는 액수 범위 내에서 제한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너무 많다. 무슨 호텔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법원이 남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우리 합의서 봅시다. 자, 합의서에 어떤 협의를 하겠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애들 호텔 결혼 많이 한다. 그냥 웨딩홀 빌리는 게 아니고 호텔 결혼도 많이 하고, 그 호텔 결혼 비용이 사실 우리나라 결혼 관례상 뭐 신라 호텔이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고, 뭐 이런 이제 좀 이제 S급 호텔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는 다르게 약간 적정한 금액이다. 그래서 당신 주장이 이유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 청구나 이제 근저당 설정등기 청구도 있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아내 주장을 다 받아줍니다. 근데 이렇게 아내 주장을 받아주게 된 이야기의 경위가 뭐냐? 결국은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합의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합의서가 되게 중요했던 겁니다. 합의서에 명확하게 양육비에 대해서 얼마, 양육비 지급을 얼마까지 하고, 언제까지 하고, 얼마씩 상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학비에 대해서 대학 등록금 이런 걸 고지하지 않았지만 1번이 있었기 때문에 학비에 대해서도 남편한테 다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 대학 등록금까지만 줄 생각이었다면 2번에다가 대학 등록금까지만 지급한다라고 기재를 했어야죠. 근데 합의를 할 때 아내는 되게 꼼꼼했고 남편은 귀찮았겠죠. 이혼하기를 원했으니까. 그리고 결혼 비용에서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협의하고 했다면은, 그리고 결혼식이라도 참석을 했다면 법원이 주장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참석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비용에 대해서도 남편이 책임지고 부담을 한다라고 적어놨으니 내가 어느 호텔에서 결혼을 한다, 여기까지만 부담을 한다, 아니면 금액적으로 커트라인을 주든가, 그것도 안 해놓으니까
결국은 남편이 자녀가 어디에서 결혼을 하든 모든 금액을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합의서고 문서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모든 문서는 명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사례 다시 마무리를 해드리자면은 원칙적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양육비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할 당시에 내가 양육비 지급 범위를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할 수 있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33회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 편에서 다뤘던 사례 중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다음번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있었고 양육비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아내, 남편, 외조부, 아내. 그리고 아내가 결혼 7년 뒤에 직장암 진단이 같은 날 수술을 받았는데 시어머니하고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계속 양육을 했지만은 양육을 하면서 남편하고 협의 이혼 시도를 했지만 재산 분할 및 양육비 문제로 협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내가 남편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근데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직장암이 재발하는 바람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외조부가 아내가 양육하던 자녀를 데려와서 양육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자녀의 전학 등을 전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조부가 저번에 33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를 상대로 미성년 후견인 및 친권 상실 심판 청구를 하고요. 사전 처분 신청해가지고 본안 사건 심판 확정 시까지 남편의 친권 행사를 일시 정지시키고 사건 본인 이 자녀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외조부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 자녀를 손자를 전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 후견인으로 외조부로 선임한 심판 청구 확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양육비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애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한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일단은 남편은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 및 남편한테 양육비를 얼마 지급해야 해서 법원에서 70만 원 지급하라고 했고, 이에 따라 갖고 이제 아내가 사망하기 전까지 애에 대해서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망한 후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같은 경우에 부모의 권리이다. 그런데 민법이 개정된 바람에 현재 외조부나 아니면 미성년 후견인이 양육자로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 비양육자한테 미성년 후견인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민사법상으로 대법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민사법상으로 실정법상 조문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데 이 조문이 없었고 현실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이 해결 방법이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하게 반하게 된다면은 요 조문을 유추 적용해가지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성년 후견인이 만약에 남편한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조문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양육자가 비양육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조문이 민법 837조인데 이거를 유추 적용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이 자녀를 충분하게 보호하고 교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미성년 후견인이 내가 얘를 위해서 얼마나 썼으니까 요거를 주시오라고 부당이득으로 너가 원래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내가 썼으니까 너가 지급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은 장래 양육비는요. 문제는 만약에 장래 양육비를 이 아이가 아빠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 재산을 그 미성년 후견인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양육에 대한 권한만 가질 뿐 재산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딱히 지정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요거를 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요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계속 개정해온 민법 취지에 반한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권 일부 제한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권한을 갖게 된 미성년 후견인도 민법 837조를 유추 적용해가지고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해주고 장래 양육비를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길고 긴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면서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혼이혼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